저희 이광재 의원님은 저희가 매 기수마다 강의 요청을 드리고 있고요. 저는 저희 이제 수업에 이제 국회의원분들 많이 모시고 강의도 특강도 많이 진행을 했는데 그분들 중에 가장 강의를 잘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간결하게 말씀도 해주시고 갖고 있는 생각의 깊이라든가 그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도 많이 들을 수가 있어서 오늘도 바쁘신데 저희가 강의 요청을 드렸고요. 여기 지금 35대 국회 사무처 총장님 역임하셨었고요. 오늘 강의 제목은 국민행복국가 오늘 일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저희 국회의원 이광재 의원님께 한번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프롬프트? 네, 반갑습니다. 네, 오른쪽. 네,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우리 자본주의에 살잖아요. 돈을 일하게 하라 이런 주제로 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인간이 발명한 발명품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은 돈을 발견을 했죠. 경제라는 거. 근데 이 경제의 특징은 자식이 2명인데 이게 이란성 쌍둥이인데 하나는 성장이라는 자식하고 또 하나는 불평등이라는 자식이 2개가 같이 생존하는. 그러니까 이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면 무엇으로 해결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인간이 발견한 게 시험이라는 제도입니다. 그래 너는 돈이 없어도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뭐냐면 자신의 운명을 바꿔라. 근데 나는 돈도 없고 나는 공부도 잘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투표로 결정을 해서 너의 운명을 바꿔라. 정치라는 게 됐어요. 나는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공부도 잘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건 이제 인류의 영원한 숙제예요. 어떻게 살아갈 건가. 그래서 그 다음에 발명한 게 인간의 종교라는 걸 발명하게 된 거예요. 국민 행복. 지금 전 세계적으로 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나 유럽의 극우 정치나 이런 게 왜 탄생하는 걸까라고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보면 결국 러스트벨트에서의 변화. 러스트벨트는 미국의 중산층, 산업혁명이 만든 총화가 만든 미국의 중산층을 만든 도시였는데 그 도시가 결국 이제 산업혁명의 변화 때문에 무너지게 된 거죠. 오늘날 이제 캘리포니아로 와서 IT 산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그 전통적인 산업이 무너지게 되니까 결국 러스트벨트가 어려워지니까 그곳에 결국은 정치 변동이 생기게 된 거죠. 우리가 경제 위기는 살기가 힘들어지면 사람이 마음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 일단의 정치 세력과 SNS가 붙어서 이 불만 사회를 분열 사회로 바꾸는 거고 그 분열 사회가 되면 정치 위기가 오는 거고 그 정치 위기는 결국 국가의 위기로 이어지는 것이 결국은 지금 나타나는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우리 세종대왕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임금에게는 백성이 하늘이고 백성에게는 쌀이 하늘이다. 결국 우리가 복잡하게 얘기해봐야 인간 사회는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문제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로 보면은 저는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그 링컨 대통령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데 링컨 대통령은 지금 당시에 노예 해방을 했는데 저는 지금 이 12.3 제가 꼭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엄 이후로 보게 되면은 주식시장에서 한 250조 원 정도가 증발했어요. 전 세계 금값 중에 대한민국이 20% 이상 금값이 비쌉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상황을 불안하게 보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그 여행 위험가도 그렇고 지금 굉장한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죠. 며칠 전에 우리가 정의선 회장이 몇십조 원의 투자 계획을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했지만 결국 관세는 예정대로 발표를 하는 거죠. 굉장히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는데 대한민국의 현재 리더십은 중단 상태에 있는 거죠. 이게 대한민국 현재 굉장한 어려움으로 우리가 아마 닥치게 될 것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정상 국가가 빨리 되느냐가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분열 사회죠.
제가 광화문을 보면은 한쪽과 양쪽에 둘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이 거대한 대한민국이 이제 분열 사회로 치닫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대한민국 무너지는 건데, 이 보면은 계엄에 반대하는 분, 탄핵에 찬성하는 분, 정권 교체하는 분, 민주당을 찬성하시는 분,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저기 44%와 73%의 30%의 갭이 존재하는 거죠. 또 반대편은 또 마찬가지로 존재하는데, 이 분열된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이거를 극복해 나갈 건가가 아마 우리의 큰 문제일 거고, 링컨 대통령은 결국은 자기를 크게 비웃던 사람도 결국은 전쟁부 장관도 시키고 국무장관도 시키고, 그랬을 때 국무장관을 시키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참모가 만약에 저 사람이 다시 당신의 라이벌로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으니까 그 똑똑한 사람 있으면 내가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죠. 링컨 대통령의 연설 중에 아주 멋있는 연설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남군과 북구로 나눠서 피 흘리며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남군과 북군으로 나눠서 서로를 죽이고 싸우고 있습니다. 나는 진정 하나님의 편입니까? 라고 링컨 대통령이 독백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이 분열된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넘었을 건가가 우리의 과제라고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링컨 대통령은 노예 해방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제가 훨씬 링컨 대통령을 주목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미국을 건설한 겁니다. 새로운 미국을 건설한 것 중에 가장 큰 거를 보게 되면, 역대 세계 역사상 보면은 모릴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교사의 월급을 국가의 예산으로 줄 수 있는 법을 전 세계 최초로 만든 게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주립대학을 만들면은 땅을 3천만 평을 공짜로 줬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주요 주립대학이 저기 옥수수밭 가운데 하나 있거나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인데, 당시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상원의원이 한 명이고 하원의원이 한 명이면은 6천만 평을 공짜로 줬습니다. 그것 때문에 생긴 게 오늘날 세계적인 대학이 미국의 대학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이게 지식의 나라를 만드는 거고, 또 하나는 과학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결국은 과학과 지식의 나라를 만드는 이 초석을 닦은 사람이 링컨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동서횡단철도라는 거, 이게 서부 개척 시대 우리 서부 영화를 많이 보는데 동서횡단철도를 만들어서 동부와 서부를 연결시키는 새로운 시대를 만든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홈스테드 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잘생긴 톰 크루즈하고 그의 부인이 나오는 영화인데 영화 제목을 잊어버렸는데, 막 말을 타고 가가지고 이렇게 저기 뭐 꽂죠. 경계 표시를 하면은 그 영화가 나오는데, 당시에 5년 동안 서부에 와가지고 땅을 개간을 하고 일정 평수 이상의 집을 짓고 살게 되면은 땅을 22만 평을 공짜로 준다는 것을 발표하는 게 홈스테드 법입니다. 1840년도에 아일랜드 감자 대기근이 일어나는데 영국이 전혀 도와주질 않죠. 그래서 오늘날 바이든 대통령도 아일랜드의 후손이죠. 왜 많은 영화에 보게 되면 아일랜드 사람들하고 영국 사람들하고 많이 싸우게 되냐면 그 역사적인 연원이 있는데, 이로부터 뭐냐면 1848년도에 콜로라도에서 금광이 터지게 되면서 골드러시가 생기면서 약 3천만 명의 대량 이민이 유럽에서 전 세계에서 미국으로 몰려드는 이민자의 나라를 만들면서 결국 오늘날 미국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지금 부딪히게 된다면은 과학 지식의 국가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우리가 서울대학교 얘기하지만 전 세계 50위 안에 겨우 드는 대학인, 싱가포르 난양공대가 전 세계 9위 대학인데, 전 세계 1등부터 뭐냐면 50위 안에 있는 대학이 30개 안에가 전부 미국에 있는 대학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미국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이 과학과 지식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낼 건가가 우리 하나의 과제이고, 또 하나는 지금처럼 이렇게 0.7명밖에 안 낳게 되면 우리는 어디서 우리는 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건가가 우리가 과제라고 볼 수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어떤 나라를 향해 나갈 건가 보면은, 저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성장이 없으면, 혁신 성장이 없으면 그 나라는 죽은 나라랑 똑같은 것이다. 근데 성장의 목표는 결국 국민들이 잘 사는 결과로 결국 이어져야 돼.
복지국가로 이어지는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낼 건가가 결국은 핵심이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이창용 총재가 한국은행 총재가 얼마 전에 발표한 내용인데 우리가 지난 20년간 수출 품목을 보게 되면 크게 변함이 없다. 이 얘기는 한국 경제에 큰 충격이나 새로운 변화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하는 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제가 찾은 건데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제가 청와대에 있었는데 당시 우리가 연기금 주식 투자를 시작을 했어요. 김대중 대통령 때 코스닥을 시작했는데 당시 그 코스닥의 이 지수가 약 700포인트 정도가 2007년도였어요. 지금 코스닥이 얼마냐면 지금이 700포인트에 와 있어요. 반면에 나스닥은 2007년도에 2200포인트였는데 지금 2만 포인트에 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코스닥이 이런 상황에 와 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 주식에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미국 주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새로운 미래가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현대자동차가 매출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테슬라한테 주식시가총액을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죠. 대한민국 주식시가총액이 2천조 좀 넘는데 3천조 좀 안 되는데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 웬만한 하나가 뭐냐면 대한민국 주식시가총액만 하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된 것이 위기의 대한민국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게 지난 그 수십 년간의 주식 시가총액 30위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에 새로 등장한 거는 네이버, 카카오, 셀트리온, 카카오뱅크 이게 등장한 거고 이쪽에 미국에 등장한 거는 뭐 엔비디아나 아마존이나 애플이나 테슬라나 이런 사람 이쪽 기업들이 전부 노란색이 전부 새롭게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IMF 이후 등장했던 결국은 이 네이버나 카카오 외에는 셀트리온 외에는 이쪽 하나도 등장하지 못한 거죠. 새로운 것이. 나머지 회사들은 대체로 삼성이나 우리가 한화나 현대나 이런 데서 온 거기서 파생된 회사이지 본질적으로 새로운 스타트업에서 나온 세계적인 회사는 안 나옵니다. 혁신이 없는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는 거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말썽도 많고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사람인데 어제 우리가 한 6.7평짜리가 한 7,500달러 정도 되는 어제 집을 발표했죠. 그러면 대한민국은 이 집을 사는데 셀러리맨이 20년간 저금을 해야 집을 살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이 상태면은 모든 게 인생의 집이 저당 잡힌 이런 대한민국을 가지고는 우리가 미래가 없는데 이런 혁신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기업이 이렇고 또 하나는 재정에서는 우리가 700조 원을 쓰는데 여기서 국가 채무도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IMF 때하고 지금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당시에 기업의 유동성이 많았던 거지 국가 채무도 거의 국가 채무도 안정적이었고 개인도 채무가 개인 부채도 적었어요. 근데 지금은 개인 부채도 많고 기업 부채도 많고 국가 부채도 많아요. 그러면 미래 기술이 뭔가 혁신적이 있어야 되는데 미래 기술에 혁신적인 것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위기로 닥치는 거라고 우리가 지금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과거에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시에는 그 이전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는 중국 경제가 성장했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거나 만들면 다 잘 팔렸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중국의 기술 굴기 때문에 팔아먹을 게 별로 없어요. 더군다나 환율 문제가 부딪히니까 더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국민의 삶의 만족도는 매우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의 자살률이 전 세계 우리가 1위인 상황입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가 생기는가라고 보면은 결국은 이게 경제 성장을 빠른 속도로 해왔는데 국민의 삶의 질의 문제가 왜 나빠지게 되냐면은 서양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국가 부채가 많고 개인 부채가 적어요. 근데 우리는 개인 부채가 많고 국가 부채가 적습니다. 우리가 유럽을 가게 되면 대학생들까지는 대체로 학비가 없는 나라도 많잖아요. 초중고등학교에 이렇게 과외비를 해가지고 가처분 소득의 40%를 쓰는 나라는 없어요. 우리가 애가 유치원 다니면 영어 과외비에 50만 원, 100만 원 드는 이렇게 드는 나라는 없어요. 애 공부시키는데 돈 들고, 그다음에 집을 사는데도 이렇게 돈이 들고, 이 모든 거를 개인이 다 부담하다 보니까 개인은 자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질이 나쁠 수밖에 없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자살률이 이렇게 되는 거죠. 훨씬 더. 그러니까 서양은 국민연금이 일찍 시작됐는데 우리는 국민연금 규모도 굉장히 적죠. 아마 우리가 교사를 하거나 교수를 하거나 공무원을 수십 년간 하지 않는 분은 대체로 이 200만 원대의 연금 가지고 생활을 하게 되는데 절대 만만한 일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65살에는 과거에는 그래도 평생 직장 개념이 있었는데 60 은행권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55세에 그 은행을 그만두거든요. 그러면은 과거에는 75세나 80살에 사망했는데 지금 100살을 사니까 산수로 생각해도 이게 65 더하기 100이면은 35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이걸 견딜 방법이 없는 거죠. 이 문제가 오늘날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한 거는 첫 번째로는 대한민국의 많은 그 대출, 은행 대출의 대부분이 부동산 담보 대출에 들어가 있죠. 우리가 IMF를 겪으면서 기업 금융은 대부분 다 망했죠. 다 소매금융하는 그 금융회사들이 지금 합쳐지게 됐는데 결국 이게 혁신 기업이나 이 보조금 경제력의 투자 경제로 넘어가지 않으면은 이게 근본적으로 어렵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국가의 돈이든 시장의 금융권의 돈이든 이것이 혁신 경제나 투자 경제로 전환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만 결국은 미래가 있겠다고 봐집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돈 쓰는 거를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한 2006년부터 한 17년 동안 저출생 예산에 한 280조 원 정도를 썼어요. 근데 이게 20부처에서 164개의 과제를 했는데 0.75명에 태어나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돈 쓴 게. 돈을 안 썼다면 뭐 다른 문제지만 돈을 썼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는 뭔가 돈 쓰는 방식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사교육비 문제 말씀을 드렸는데 강남권에 대한민국의 강남권에 있는 분들의 가처분 소득이 보통 40% 이상이 과외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보통 맞벌이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만약 100원을 벌고 100원을 벌고 200원을 벌면은 그러면 대충 이제 뭐 출퇴근하는 데 쓰고 이러면은 서양 같은 경우는 대략 그게 180원 정도 소득이 되는데 우리는 105원에서 110원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아이를 키우거나 이런 데 다 들어가니까 실제 많은 분들이 그 저희가 이제 7남매인데 우리 아버지 엄마가 시골서 일을 해가지고 우리 7남매가 전부 서울로 대학을 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애 하나 맞벌이를 해도 애 하나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런 구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또 하나 우리 가만히 보면요. 농업직불제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 우리 쌀 직불제 있죠. 쌀 직불제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한 3조 원쯤 들어갑니다. 그런데 전체로 보면 한 4조 원 들어가는데 전 국민한테 만약에 쌀을 전부 공짜로 다 나눠주면 대략 한 얼마쯤 들어가냐면 7조 원쯤 들어가요. 그러면 농업에 이만한 돈이 들어가게 되면은 뭔가 농민이 잘 살든지 아니면 농촌에 뭔가 할아버지 할머니만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이게 새로운 생산성이 생기든지 근데 돈은 돈대로 들어가는데 우리 시골은 점점 더 살기가 어려워지거든요. 쌀은 점점 더 안 먹거든요. 돈은 계속 들어가요. 뭔가 이런 데 부분에 우리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한편으로 제가 네덜란드를 가보니까 우리가 지금은 줄었는데 우리가 한 100만 농가쯤 됩니다. 지금 85만 농가쯤 되는데
100만 농가가 1년에 우리가 수출하는 게 13조 원쯤 됩니다. 100만 농가가 13조 원. 근데 네덜란드가 대충 8만 농가쯤 됩니다. 8만 농가가 1년에 수출하는 게 130조쯤 됩니다. 그러면은 100만 농가가 13조 원을 수출하는데 8만 농가가 130조를 수출한다는 얘기는 우리만큼 100배 정도 차이가 생산성의 차이가 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문제를 우리가 이 혁신성이 없으면 결국 우리의 미래가 없다는 걸 우리가 단적으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요즘에 산불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산불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전 세계에서 뭐냐면 임도가 가장 적은 나라입니다. 임도가 없으니까 이거를 불을 끌러 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유럽이나 이런 데 임도가 굉장히 잘 발달돼 있죠. 그래서 차량을 우리 일본 같은 데 가면 조그만 차들이 많이 다닐 수 있게 해놓은 거지. 경제림도 부족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은 대부분 소나무를 좋아하니까 저게 왜 산불이 저렇게 많이 번지냐면은 소나무 밑에는 이게 다른 게 자라지를 못하잖아요. 풀이. 그리고 그걸 우리가 옛날 어렸을 때 그 방학 숙제로 보면 갈비라고 그거 주워서 갔는데 솔방울하고 이 솔방울이 붙어 있는 게 터지면 날아가면 수십 미터씩 이게 날아가고 이게 전부 그 송진이 붙어 있으니까 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거지. 이런 면에서 그러면 65%, 63%가 대한민국의 산지인데 63%의 산지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가꿔야 새로운 대한민국이 될 것인가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결국은 되는 거죠. 우리가 미시시피 강에 두 실험을 해봤는데 하나는 화렵수를 많이 심어보고 한쪽엔 침엽수를 심어보니까 어떤 결과가 있냐면은 화렵수를 심어본 쪽이 물이 15% 정도 물이 많아진다는 것을 알게 됐대요. 왜냐하면은 침엽수는 계속 연간 다 물을 먹잖아요. 그리고 침엽수는 떨어지게 되면 그게 물이 미끄러지는 성질이 있는데 화렵수 같은 경우에는 그게 떨어지면 썩잖아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떤 수종을 우리가 앞으로 또 심고 해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국토 개조 운동이기도 하고 산 속에서 지금 경제림이나 돈을 못 벌잖아요. 우리가 핀란드가 노키아라는 회사가 목재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핀란드가 이제 나무집을 거의 안 지니까 핀란드를 전부 감벌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블루베리 같은 걸 심어가지고 외국인 노동자를 불러가지고 채취한 다음에 우리가 요구르트 같은 데다가 블루베리 넣어가지고 굉장히 비싼 것을 팔게 됐죠. 그러니까 혁신을 계속 일어나가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봐집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 번쯤 이거는 아까 데이터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전두환 정권 때 제로 베이스 예산을 한 번 해봤어요. 우리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100조씩 늘어났어요. 100조씩. 지금 700조를 씁니다. 근데 돈을 많이 쓰면 우리가 뭔가 삶이 나아져야 되는데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전두환 정권 당시에 이게 제로 베이스 예산을 한 번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제로 베이스 예산 한 번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40년 전에 한 번 하고 20년 전에 한 번 제로 베이스 예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가 용돈을 주면 돈을 쓰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내가 뭐 껌을 사 먹다든지 뭐 번데기를 사 먹든지 초등학교는 그럴 거고 중학교는 뭔가 좀 멋을 내기 위해서 교복이라는 거. 대학교 다닐 때는 대학생은 뭔가 데이트를 하는데 돈을 쓰거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계단식 점증주의라는 걸 해서 계속 일정한 예산이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가지고 예산을 짜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주택 문제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럽게 얘기하는데 아직도 5년 오랫동안 논쟁 끝에 도로 예산하고 철도 예산이 지금 반반 됐어요. 8.5조 정도씩. 근데 주택 예산은 아직 3조가 안 돼요. 그럼 제가 이걸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은 주택기금에서 돈을 갖다 쓴다는 거예요. 근데 주택기금은 국민들이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청약으로 맡긴 거지. 그건 국민 돈이지. 우리가 세금으로 걷어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제로 베이스 예산을 이런 걸 우리가 한번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이게 보니까 정부 사업이 우리가 R&D를 30조를 쓰는데 사업 개수가 5만 6천 개예요. 5만 6천 개 R&D를 하면 이게 잘 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률이 98%예요. R&D 성공률이. 그건 거짓말이죠. OECD는 R&D 성공률이 4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과거 에트리에서 전자통신연구원에서 CDMA라는 이 세계적인 기술이 나왔는데 그 뒤에 우리가 뭔가 1년에 30조씩 쓰는 나라에서 뭐 세계적인 기술이 나왔다는 걸 우리가 별로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게 우리 제로 베이스 예산을 한번 바꿔야 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시골 이런 데 가보게 되면 왜 시골 저 논 한가운데 저렇게 높은 아파트가 저 있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생뚱맞은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겪게 되는데 미국의 링컨법이라는 게 있는데 거짓 청구 방법법. 링컨 대통령 때 만든 건데 어떤 불법을 저질러 가지고 예산을 썼다. 그럼 어떤 사람이 국민이 발견해 가지고 이거를 수를 제기해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거짓임이 밝혀졌다라고 하면 그 예산 총액의 5%부터 15%까지 그 사람한테 줍니다. 근데 만약 정부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아서 내가 변호사를 사가지고 소송을 해서 이기면은 15%까지 보통 받습니다. 그래서 1년에 조 단위 이상의 돈이 나가요. 미국 정부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을 감시하는 구조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고 이런 거가 되려면 결국 AI 예산 제도가 빨리 마련돼야 돼요. 이런 게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이게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 1년에 쓰는 정부 예산이 700조.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자본주의라는 게 돈이 돌아가는 건데 그런 면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년에 약 700조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금융기관에서 돈이 1년에 움직이는 게 8천조에서 9천조 원 정도가 돈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국민이 갖고 있는 게 이렇게 돼 있는데 국민이 갖고 있는 돈이 대략 연기금 이런 걸 다 포함하면은 2,300조, 퇴직연금을 하면 2,900조 정도 돈을 가지고 우리가 전 세계에 5번째로 돈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예요. 국민연금 이런 거 다 포함하면 5번째로 돈이 많은 나라예요. 그러면 이 700조 원의 예산을 어떻게 하면 잘 쓸까? 또는 이게 8천조 원의 금융기관에 돌아가는 게 어떻게 하면 잘 쓸까?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연기금에서 갖고 있는 막대한 이 돈을 가지면 어떻게 잘 쓰면은 이 혁신 경제가 일어나고 복지 국가로 갈 수 있을까? 이런 걸 우리 한번 생각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한번 보면 되겠어요. 700조 아까 예산은 제가 이거는 잘 쓸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이 8천조가 움직이는데 제가 여기서 계속 주장하는 건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대부분 한국의 벤처 VC들이 투자한 건 굉장히 적은 금액이에요. 다 미국 회사들이 투자한 거예요. 우리가 셀트리온도 누가 투자한 거냐면 싱가포르 테마섹이 대주주였어요. 왜냐하면 세컨더리 펀드가 크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IB 정도를 할 수 있는 은행을 보면 산업은행 정도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10조 원 정도의 자본금을 지금 30조 원이 산업은행인데 10조 원 정도 자본금을 늘려주면 곱하기 10이니까 100조 원 정도를 동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손정희 회장이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뭐 몇백조를 투자한다 그러는데 손정희 회장은 개인이잖아요. 아마 우리는 훨씬 더 많은 돈을 동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려면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이나 신용보증기금이나 우리가 많은 벤처이나 기보나 신보나 이런 부분에 우리가 자본금을 대대적으로 늘리는 게 나는 훨씬 더 현실적일 수 있겠다. 그러면은 시장이 작동되는 거, 모태펀드 이런 걸 줄 일이 아니고 시장이 작동되는 걸 만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00조 이상의 연기금을 어떻게 할 건가라는 걸로 보면 이 돈이라는 걸 잘 생각해 보면은 일본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일본의 가메의원이라고 시집가 가메의원이라고 10선 국회의원을 했고 일본의 파벌 정치를 만든 굉장히 보수적인 분인데 동경대 법대를 나오셔가지고 경찰로 경시청 출신으로 해가지고 장관을 3번 한 분인데 그분하고 저하고 이제 각별한 인연이 있는데 그분이
2008년도 금융위기가 왔을 때 무슨 법률을 만들어냈냐면은 어떤 기업이든지 본인이 내가 다음에 은행에 부채를 갖겠다고 신청하면은 그거를 뭐냐면 다 허용해 주는 법을 냈어요. 난리가 났어요, 일본이. 근데 그분을 뭐냐면 이게 왜 어떻게 법이 통과됐냐면 이분이 장관을 많이 한 데다가 동경경시청 소속이고 아주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법률이 통과될 때 이 사람을 뭐 좌파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 법이 통과됐는데 그게 일본이 경제 위기를 넘어가는데 기업한테 굉장한 도움이 됐어요. 나중에 보니까 별로 안 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걸 냈었는데 지금도 많은 지금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이 대출 금리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만약에 100조 원 정도 대출을 받은 거를 우리가 금리를 1% 낮춰주려면 약 1조 원 정도의 돈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대환 대출 같은 걸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충분히 있는 거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요번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엔비디아 같은 걸 만들겠다 해서 그 찬반 논쟁이 있는데 이게 왜 그 저희가 이제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하나는 연기금 주식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기금 사유주의라는 비판이 많았는데 실제로 당시 700포인트에서 주가는 2000포인트면 끝났는데 지금도 2000 몇백 포인트에 불과하죠. 그런데 당시에 싱가포르를 보니까 테마색이나 국부펀드를 이용해 투자하는 것을 저희가 알게 돼서 외환 보유고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KIC라는 투자공사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평균 수익률이 8%쯤 됩니다. 그러면은 1년에 대략 6조 원 정도씩 벌었어요. 그러면 6조 원 정도씩 벌면은 국민연금에서 1%씩을 올리는 거하고 동일한 효과를 가집니다. 우리가 중동의 아람코나 세계적인 국부펀드를 가지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공격적인 투자를 해가지고 세계적인 기술 투자를 해가지고 얻어내는 거죠. 제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하나 이제 M&A를 하려다가 실패했던 거는 미국에서 가장 큰 그 연구소를 갖고 있는 그 연구소를 M&A 하려다가 한 번은 우리가 안 된 적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그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신남방 정책을 한다는데 신남방 정책을 좀 어떻게 할 거냐 툴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스탠다드 차트 아시아은행을 사자. 왜냐하면 동남아에 우리가 베트남 같은 데 가면 금융기관 하나 만들 때마다 전부 우리가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스탠다드 차트 은행은 영국의 발권은행이고 여기서 100년 이상 동남아에 투자한 정보가 있는데 이거를 사자. 수십조 원을 들여가지고. 근데 결국 마지막 검토하다 결국은 못했는데 사실은 뭐냐면 이 자본주의의 발달을 보게 되면 맨 처음에는 무역업이 발달하지만 그 다음엔 제조업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금융업이 발달해야 세계적인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제조업을 버리고 금융업으로 가면 반드시 위기가 옵니다. 그게 오늘날 미국 경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면 국부펀드를 해야 되는 지금 KIC는 3천억 이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해외에만 할 수 있어요. 현재 국민연금이 해외 부동산에 150조 원을 투자했어요. 1년에 몇천조 원을 가지고 우리가 운용을 하는데 현재 과연 여기에 우리가 세계적인 이 펀드를 운영할 만한 능력이 없고 결국 우리는 돈을 대부분 세계적인 블랙스톤이나 세계적인 아폴로나 세계적인 회사에 맡겨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죠. 직접 투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편입니다. 이걸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이 한국형의 국부펀드 같은 거를 잘 만들어서 운영해야 된다. 우리가 TSMC도 이게 처음에 뭐냐면 대만 정부가 대주주였어요. 대만 정부가 대주주였고 당시 2천억 좀 더 넘게 정부가 출자한 회사고 거기서 우리가 세계적인 CEO를 영입하면서 오늘날 TSMC가 세계적인 기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부펀드라는 것을 저는 충분히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많은 그러지 않으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국민연금을 납부하면은 언젠가 계속 고갈되게 돼 있어요. 새로운 돈을 어서 벌지 않으면은 안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국부펀드라는 걸 근본적으로 우리가 설계해서 하게 되면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과거보다는 지금 저는 잘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보는 게 2008년도 이후에 전 세계적인 금융기관에 한국에 우리나라로 보면 부장급 이상의 사람들이 굉장히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네트워크도 많이 돼 있고 그리고 이미 20년 전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현대자동차나 세계적인 굴지의 회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봐줍니다. 예를 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당선될 거라고 이제 내기를 많이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결국 이제 미국은 이 배를 만들 수가 없어요. 결국 이제 한국조선산업과 협력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삼성중공업을 사서 한미일이 공동 지분을 가지게 될지 아니면 한화하고 협력을 하게 될지 그건 알 수 없어요. 근데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그 발언을 보게 되면 한국의 조선산업하고 방위산업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6월 14일 날 그 캐나다에서 G7 정상회의가 끝나면 이때 푸틴 대통령을 초대했는데 이때 아마 이슈는 알래스카를 어떻게 개발할 건가의 문제로 규착될 거고 북극 항로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로 집중적인 이슈가 있을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아마 하나오션이나 이런 데는 훨씬 더 오를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쇠빙선을 만들 수 있는 데는 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오션하고 이런 데밖에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 아마 조선산업은 부흥기가 올 거라고 봐지고 그로부터 2주 뒤에는 나토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이번에 전 세계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미국 비행기를 샀는데 미국이 소프트웨어를 제공해 주지 않으면 비행기를 운항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많이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스타링크를 써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만약 어느 순간 안 도와주면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자체 통신망과 1280조 원을 들여가지고 유럽이 자체 방위 계획을 세우는 걸 만들죠. 그러면 한국의 LIG나 뭐 이런 데는 세계적인 회사로 아마 거듭나게 될 거라고. 무기를 파는 게 좋은 일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산업이 생길 거는 틀림없어 보여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어디에 흐름이 있을 건지는 알게 되면 이런 국부펀드가 같이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게 되면은 훨씬 더 규모 있는 투자가 나오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국민들도 나중에 점차로 그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 같은 걸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하면 젊은이들이 국민연금을 안 낼 거예요. 정부를 안 믿죠. 이 문제에 대한 안정적인 게 필요해 보인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연기금 부분인데 미국은 그 레이건 대통령 때 401k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퇴직연금을 주식시장에 집어넣었죠. 그러니까 장기 보유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세제 혜택을 줬는데 우리는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대부분 단타 위주입니다. 기업이 뭐냐면 돈이 안정적으로 들어와 이걸 계속 투자를 해나갈 수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퇴직연금이 좀 있으면 국민연금 규모 정도 됩니다. 대략 지금 500조 원 정도 넘는데 이걸 보통 예금에 보통 넣어서 1% 정도 수익률 1.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부펀드의 평균 수익률이 8%고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대략 5%쯤 되는데 많이 떨어지는 거죠. 이거를 주식시장에 넣어야 벤처가 돌아가는 거죠. 여기에 기업의 투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혁신적인 투자가 안 일어나게 되면 기업은 혁신이 안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 연구를 하게 되는 거고 R&D를 하는 거고 그래야만 미래가 탄생하는 거죠. 그게 없으면은 지금 미국 주식시장에 대기되어 있는 돈이 250조가 넘잖아요. 지금 슈카월드 뭐 3프로 TV 보면 전부 미국 주식 얘기하네요. 이 문제를 우리가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국가가 갖고 있는 저는 토지인데 제가 도지사를 해보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무슨 기업을 유치한다고 해가지고 기업을 얘기해도 땅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금부터 땅을 사가지고요. 여기다가 그 환경영향 평가를 하고 도시계획을 해가지고 한 5년 지나면 날 새는 거예요.
지금 미국하고 중국의 기술 전쟁은 어마어마한 속도로 진행이 될 겁니다. 저는 앞으로 한 5년을 우리가 아마 잘 넘기지 못하면 난 대한민국 미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빨리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뭐냐면 우리가 테슬라가 전기 자동차는 마치 대단한 것 같았지만 이미 BYD한테 밀리잖아요. 폭스바겐 망하잖아요. 우리는 리튬이라는 그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배터리를 만들었는데 자동차 가격의 50%가 배터리인데 근데 거기는 인산철을 가지고 만들었을 때 처음에 그걸 우습게 알았는데 지금은 뭐 성능이나 가격이 지금 중국이 압도적으로 가니까 테슬라는 이제 자율주행차로 간다고 했는데 중국은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벌써 레벨 4까지 가가지고 앞서 나가고 있는 거죠. 얼마 전에 뭐 딥시크가 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갔었는데 중국에 보니까 이 자율주행차인데 이 수륙 양용 있잖아요. 잠수함처럼 들어가는 거 이런. 어제 인공지능으로 만든 AI로 만든 가짜 영상 같은 거 보면 푸틴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하고 그 날아다니는 자가용 타고 어제 돌아다니게 나왔었는데 이런 면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한번 토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생각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싱가포르 국민들이 이렇게 주택의 안정적인 삶을 사는 거는 대부분의 땅이 국가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토지를 국유화하자 이런 게 아니고 싼 땅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보통 서울의 아파트 가격의 50%에 60%는 땅값입니다. 그러면 싼 땅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고 인허가를 빨리 할 수 있는 게 어디 있는가 보면 파주 LCD 공장이 들어선 건 저게 군부대였기 때문에 빨리 된 겁니다. 우리가 부산 수영만에 있는 거기 센텀시티는 그게 옛날 비행장이었기 때문에 수영만 비행장이었기 때문에 빨리 된 거예요. 그러면 전체로 이제 앞으로 군부대가 줄어들고 요새 중동하고 이스라엘 전쟁하는 부분 대부분 드론 전쟁으로 이런 걸 해나가는 양상 자체가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디서 우리가 싼 땅을 확보하느냐 그리고 빨리 인허가를 낼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할 필요가 저는 있겠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계속 주장하는 거는 성남 비행장 같은 거죠. 성남 비행장이 그 140만 평인데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포공항이 현재 이용률이 40%밖에 안 돼요. 거길 써도 충분히 쓸 수 있고 의전 부분은. 또 하나는 이제 미군 부대의 이 협력 부분이 남았는데 그런 걸 해결하게 되면 판교에 약 9만 명 정도가 일을 하게 되는데 7만 명 정도가 용인, 화성, 이런 데서 전부 출퇴근을 합니다. 많은 젊은이들 꿈의 직장이 판교인데 7만 명이 출퇴근을 해서 아주 제가 그 분당의 지역구인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남 공항 같은 걸 우리가 하게 되면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죠. 우리가 광주에도 공항이 이전하게 되면 거기도 240만 평 정도가 나오죠. 대구공항도 마찬가지죠. 수원공항도 마찬가지예요. 수원공항과 그 옆에 서울대 농생대 땅하고 그 옆에 농촌진흥청 땅 하면 약 450만 평 정도의 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의 효과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걸 만들어 이 토지에 대해서 생각하느냐가 저는 중요한 문제고 이거는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많이 1년에 2,000개씩 어린이집이 없어지는데 어린이집 때문에 아주 애를 먹어요. 애 키우는데. 그런데 이건 또 뭐냐면 교육부 땅이어야만 되고 경로당은 행안부 땅이어야만 되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교육부 땅이든 국방부 땅이든 아무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거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림을 살 때 어떻게 살아요? 내가 월급이 얼마가 들어오느냐. 쉽게 하면 이게 이제 세금이 얼마가 들어오느냐. 그다음 우리가 갖고 있는 예금이 얼마인가. 그 금융자산이 얼마인가. 우리가 갖고 있는 부동산은 얼마냐. 뭐 이걸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국가를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700조라는 세금, 8,000조라는 금융자산이 움직이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땅, 연기금 이거를 전체적으로 봐야만 움직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요거를 잘 활용하고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가진 거는 5천만 사람밖에 없어요. 이 왼쪽이 갖고 있는 우리가 자산이라면 전 세계 IQ가 제일 좋은 사람이 우리 일본 사람, 우리가 일본보다 좀 더 IQ가 좋은 편이죠. 이 5천만이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혁신적인 두뇌를 갖고 결국 세상을 끌고 가느냐가 결국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 중에서 여러분 챗GPT를 하루에 얼마나 쓰세요? 1시간 이상 쓴다. 1시간 이상. 제법 많이. 2시간 이상 쓴다. 2시간 이상 쓴다. 제가 하루에 한 2시간 이상 얘랑 일을 해보거든요. 점점 똑똑해지잖아요. 날이 갈수록. 저는 이 AI 때문에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확신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코로나가 왔을 때 그 모더나라는 그 제품이 결국은 AI로 우리가 임상 실험을 한 겁니다. 근데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 바이오 기업은 대체로 임상 실험의 초기에 1상하고 2상까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못하고 결국은 미국 회사에 팔거든요. 근데 이제 AI로 임상 실험을 하는 시기가 왔으니까 우리가 AI 엔진을 개발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보편적인 기술이 될 겁니다. 문제는 이걸 응용해서 우리가 빨리 쓸 수 있는 거는 전 세계에 우리가 원천 기술이 많은 나라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은 삼성 반도체 라인에서도 수율이 전 세계에 가장 좋은 거는 국민들이 우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AI 시대가 왔기 때문에 임상 실험이나 이 부분에서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수가 있고, 이번에 노벨상을 받은 건 다 AI가 받았어요. 그죠? 지난 100몇십 년 동안 인류의 의학자들이 발견한 단백질보다 지금 2년 동안 발견한 단백질이 훨씬 많잖아요. AI를 잘 쓸 수 있는 이 환경을 빨리 만들면 우리는 도약을 할 수 있대요. 훨씬 더 우리가 미래지향적이, 우리 국민들이 똑똑하니까. 거기에 우리가 더해서 제가 이제 하는 얘기는, 요새 유튜브를 보게 되면 서서히 자막을 다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어를 못 쓰는 게, 전 세계에서 영어 과외비를 제일 많이 쓰는데 영어를 제일 못하지는 않고 영어를 잘 못하니까 대한민국이에요. 왜 그러냐면 문법 위주로 공부를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건데, 근데 우리가 유럽에 가보면 유럽 사람들이 보통 4개 국어를 하잖아요. 그 하는 많은 이유 중에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영어로 보려면 영어로 자막으로도 볼 수도 있고 더빙으로도 볼 수 있고, 독일어도 보려면 자막으로도 볼 수 있고 더빙으로도 볼 수 있고, 만약에 대한민국에 나오는 모든 KBS나 MBC나 모든 거를 전부 내가 영어로 보려면 영어로 보고 더빙으로 보고 이렇게 해나갈 수만 서비스를 만든, 제가 KBS 사장도 만나봤거든요. 이게 돈이 얼마 안 들어요. 그리고 이제는 AI로 다 서비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외국인이 생활하기도 편할 거고, 우리 컨텐츠를 해외에 팔기도 좋고, 아마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아마 우리가 글로벌 국가가 저는 될 거다. 앞으로 미중의 패권 전쟁이 계속되면 될수록 동양과 서양을 연결할 수 있는 이 플랫폼을 누가 주느냐가 결국은 세계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거라고 봐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한테 기회가 오게 될 거다고 저는 확신하죠. 그러면 이 AI를 어떻게 우리가 잘 쓰게 할 거냐. 그럼 지금 많은 곳에 AI 교과서 때문에 큰 논란을 겪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EBS 사장하고, EBS는 지금 수십 년 동안 초중고등학교를 공부를 시켜놓은 게 있잖아요. 여기에 AI를 우리가 엔진을 탑재하면은 어떤 나라보다 가장 빠른 속도로 우리가 AI 저거를 공부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죠. 방송통신대학도 지난 전 세계 50년 전에 만든 이런 나라는 없었어요. 그걸 우리가 AI에 탑재하게 되면 또 다른 것이다. 그리고 BTS 이분들 때문에 전 세계에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1억 명이 넘습니다. 4억 명이 넘으면은 우리가 BTS라는 그 젊은이들이 한국어로 노래를 할 거라고는 우리 상상조차도 못했잖아요. 근데 그분들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1억 명이 넘으면, 4억 명이 넘으면 유엔의 공식 언어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이 세계적인 수준의
그 인적 자원을 만들어낼 건가가 결국은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일 거다. 농경사회는 부가가치를 땅이 내죠. 그러니까 지주가 갖는 거죠. 산업사회는 소위 자본가라는 공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죠. 후기 산업사회. 근데 지금은 저는 휴먼 캐피탈이라고 하는 건 인도 유럽어제 캐틀이라는 황소에서 나온 뜻인데 결국은 앞으로는 사람이 최고의 자본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사람은 결국 AI와 결합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 조금 더 생각을 달리하면은 어떻게 하면 이게 한반도에서 우리가 의미 있는 나라가 될까를 보면은 역사적으로 잘 생각해 보면은 광개토 도양 시절에 우리 영토가 제일 넓었어요. 그죠? 저 만주위까지 갔으니까. 근데 우리가 북한 문제 때문에 이 철책선 때문에 섬나라에 사는 거죠, 지금. 우리가 1936년도에 손정이라는 마라톤 선수가 후쿠오카에서 배를 타가지고 관보 연락선이요. 부산에 도착해서 하얼빈으로 가가지고 모스크바로 해가지고 베를린까지 간 게 1936년도거든요. 근데 지금 어림도 없잖아요. 이 대륙 국가로 가는 길을 어떻게 만들어낼 건가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고 이게 아마 이번에 6월 13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알래스카 개발과 그린란드를 원하는 것은 결국 북극 항로라는 인류사의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거라고 저는 믿죠. 두 번째로는 해상왕 신라시대의 장보고라는 사람이 보면은 우리가 동원그룹의 김재철 회장의 지도를 거꾸로 보면 미래가 보인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한반도 지도를 거꾸로 보면은 가장 가까운 거래 인구 5억이 사는 나라예요. 우리가 유럽이 6억 8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해상왕 장보고가 만들었던 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순신이 있는 장군이 있는 거고 세종대왕은 치국이나 이런 게 다 뭐냐면 농경사회의 과학기술이고 또 하나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건 문화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문화에 대해서는 지난번 스토리 걸어서에 대해서 제가 장황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염두에 하나 둘 거는 디지털 경제 영토를 누가 장악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될 거다. 페이스북 이런 건 다 디지털 경제 영토죠. 그 안에서 모든 게 결제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저는 가능성이 있는 게 있다면은 카카오하고 네이버에서 하게 되는 웹소설하고 웹카톤, 웹툰이죠. 지금 대략 5천만, 8천만 정도 되는데 이게 만약에 모든 문화 컨텐츠의 IP의 핵심은 스토리입니다. 스토리가 있어야 결국은 영화가 만들어지고 소설이 만들어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저는 카카오나 네이버가 갖고 있는 웹소설하고 웹툰이라고 보죠. 그런 디지털 경제 영토라는 걸 자꾸 염두에 두면은 우리의 비즈니스도 늘어나게 될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제가 이제 오랫동안 생각한 건데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에 대학이 330개가 있습니다. 학생 수가 없어가지고 애를 먹어요 지금. 대부분 중국인 학생들이 와가지고 지금 학비를 보태줘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33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라는 걸 가만히 이렇게 생각하면은 혁신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스탠퍼드가 없으면은 실리콘밸리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고려대학교, 시립대학교, 경희대학교, 그 다음에 홍릉에 있는 KDI, 키스트고 다 붙어 있잖아요, 거기. 그러면 저기를 왜 대학교는 5층짜리 건물밖에 거의 없을까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는 왜 30층 짓고 왜 연세대학 공과대학은 5층에서 살아야 되죠? 왜 우리는 기업이 학교 안에 못 들어가는 거죠? 왜 벤처는 학교 안에 들어가는데 기업은 왜 학교 안에 못 들어가죠? 제가 칭화대학교에 2년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학교 안에 칭화대학 학교 안에 호텔이 2개고 거기 보면 구글도 들어와 있고 다 들어와 있는데 만약에 대학교 안에 기업이 들어갈 수 있다면 훨씬
사람을 구하기가 좋을 거고 학생들은 취직하기가 좋겠죠. 학교 땅은 교육용지는 땅값이 없잖아요. 거기 상하수도 시설 다 돼 있죠. 전기시설 다 돼 있죠. 젊은이가 있죠. 지식이 있잖아요. 네덜란드 바이닝햄이라는 도시가 가보니까 인구가 4만 밖에 되지 않는데 거기는 세계적인 농과대학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식품 하나로만 60조 원 정도를 합니다. 인구 4만 밖에 되지 않아요. 학교 안에 기업이 160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Today is knowledge, tomorrow is business. knowledge가 있어야 비즈니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대학교 자체가 우리가 보통 몇십만 평씩 되거든요. 근데 옛날 국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단과대별로 전부 다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평균 이 강의실 이용이 55%를 넘어가는 학교가 별로 없습니다. 영남대학교는 땅이 550만 제곱미터예요. 550만 제곱미터. 대구대학은 100만 평이 넘어요. 이 대학을 한 번쯤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해보면 송도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연세대학교 송도 캠퍼스를 지었는데 연세대학교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옆에 아파트하고 외국인 학교를 져가지고 거기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을 벌어가지고 연세대학교를 짓는데 보탠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계의 투명성만 있다면 우리가 대학교라는 이 땅에 기업이 들어갈 수 있게 하고 왜 현재 우리나라 법은 기숙사 외에는 거주시설을 학교 내에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스탠퍼드 가면 다 학생들하고 교수들하고 다 학교 안에 살잖아요. 우리가 옥스퍼드도 그렇고 뮌헨도 그렇고 MIT하고 하버드 앞에 캔들스카이에 보면 거기 무슨 담장이 있는 거 아니고 그냥 건물이고 도시잖아요. 대학 도시를 만들어요. 기업형 대학 도시가 공과대학이 강한 데는 기업형 대학 도시를 만드는 게 기업도 훨씬 인력을 구하기가 좋고 학생들은 취직하기가 좋고 여기를 혁신의 근거지로 만드는 게 가장 값이 싸고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중에서 병력 특례를 하는 회사들도 있을 텐데 회사 안에 만약에 전남대학교 옆에 나주에 한전이 있는데 만약에 전남대학교 전기과에 한해서 병력 특례를 200명을 만약에 전남대학교 안에 들어가는 기업한테 준다면 당연히 그 전기과는 대한민국에서 금방 될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한테 배울 게 있는 게 포항제철을 만들 때는 포항공대를 만든 거고 구미전자를 만들 때는 금호공대를 만들고 경북대 전작과는 대한민국 1등 전작과였어요. 지금 카이스트가 1년에 200명 병력 특례를 줍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해나갈 필요해요. 두 번째로는 안산 이런 공단의 인력을 찾아야 돼요. 공단의 전문 인력을 찾아낼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서 인근에 대학이 있으면은 여기다가 우리가 숙박시설도 만들고 공부도 시키고 그래서 숙련공을 만드는 거고 그렇게 해서 뭐냐면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한테는 비용을 떨어뜨려 줄 수 있는 거고 거기 오는 학생들한테는 안정된 삶을 좀 더 제공해 줄 수 있는 거고 세 번째는 그거보다 어려운 대학은 강원도에 있는 대학이라든지 어려운 대학은 정부가 사들여가지고 은퇴자 도시를 하죠. 1년에 40만 명, 50만 명이 귀농 귀촌을 하는데 와가지고 저기 계곡 옆에 경치가 좋거든요. 땅을 사요. 집을 져요. 나중에 외로워서 못 살아 먹겠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은퇴자 도시. 많은 분들이 속초에 아파트 많이 샀거든요.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너무 심심한 거야. 그러니까 저보고 하는 얘기가 하나 리조트 옆에 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데하고 커뮤니티를 만들어 달라는 게 그분들의 대체 얘기예요. 그러면 은퇴자가 웬만큼 우리가 양양에 있는 관동대학 캠퍼스 한 10만 평쯤 되는데 지금 10년째 거의 20년째 지금 비어 있어요. 그런 데는 이 학교를 우리가 국가가 사들여 가지고 은퇴자 도시를 만들면 사실은 간호학과하고 물리치료학과하고 이 몇 개만 있으면은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고 적어도 몇천 명이 모여 살면 그건 새로운 산업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전국적으로 이게 소프라노 선생님 계시는데 음대 교수님들만 전국에서 은퇴하신 분들만 어느 한 대학으로 전부 글로 이사를 가가지고 만들면 거기 음악당하고 거기에 레슨만 해도 전 세계적인 학교가 될 거예요. 마을이. 차터시티라고 그러죠.
주제가 있는 도시. 그리고 그 시대에 거기 와서 그 순간 일하고 자고 먹고 또 녹음하고 하는 거. 우리 조용필이라는 가수도 녹음은 영국 가서 해요. 세계적인 시설이 있는 곳에. 그러니까 차터시티라는 개념을 여기서 매 살이라는 얘기 아니고 일정 기간 우리가 뭐 제주도 한 달 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주제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걸 찾아낼 수 있을 거다. 이거는 강력한 저는 비즈니스가 될 거라고 보고 이번에 이제 아주 집중적으로 전국적으로 제 강연 다니는 거. 이거는 정부의 돈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부산의 부경대학교에 가보니까 15층짜리 아파트를 사학연금에서 돼가지고 거기는 21만 원이에요. 21만 원이면 대학생들이 그 기숙사 생활을 다 할 수 있어요. 연합기숙사에 그거는. 그러면 그렇게 학생들을 살게 해줘야지. 학생들이 학교 밖을 나오면 신촌 바깥에 나오면 무조건 그거는 80만 원, 1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면 연세대학교가 앞에 이제 제가 연세대학을 나왔는데 연세대학교 앞에 이제 그 철로를 지하화하게 되면 이화여자 대학교 있죠. 서강대학 있죠. 홍익대학 있죠. 저런 데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 연세대학교 신촌에 보면은 지금 대부분 가게가 빈 가게가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미국의 사례를 보게 되니까 금융기관하고 학교하고 연계해가지고 그 빈 건물에 그 주인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벤처의 지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200만 원 월세를 받으면은 100만 원은 받고 또는 50만 원 받고 150만 원은 벤처에서 지분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벤처하는 친구들은 훨씬 더 안정적인 뭐냐면 저비용으로 우리가 벤처를 해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하게 되면 하나 큰 변화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하나는 마지막 이제 끝내겠습니다. 애 키우는 게 중요한 문제인데 초등학교 땅이 4,000평쯤 됩니다. 초등학교가 서서히 문을 닫아요. 초등학교 위치는 동네 사람들이 가기에 가장 좋은 위치예요. 우리가 외국 영화에서 어디 초등학교 어디 뭐냐 학교 운동장 앞에서 애 내려주는 거 봤어요? 대체로 건물 앞에서 내려주지 않아요? 체육은 뭐냐면 어디 가서 펜스가 있으면 거기 앉아가지고 동네 사람들하고 모여가지고 응원하잖아요. 이게 일제시대의 잔재인데 일본은 지진이 많이 일어나니까 학교 운동장이 넓어야 되고 그 운동회 때문에 넓은 게 아니고 지진이 나기 때문에 거기 와 있는 거 그래서 3층짜리 건물을 짓는 겁니다. 제가 분당에 있어 보니까 평당 8천만 원이에요. 만약에 초등학교를 복합화를 하잖아요. 어린이집,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문화센터, 체육센터 그게 다 가 있으면은 아마 훨씬 더 좋은 일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땅값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가까운 데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럼 이건 나의 비즈니스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 거냐라고 생각하면 700조를 잘 감시하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AI로 만들면 이건 소프트웨어 산업도 될 거고 이거는 그리고 이제 뭐 잘 고발을 해가지고 뭐 보상을 받으시든지 두 번째는 금융기관을 효과적으로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투자 경제를 만들어낼 거냐. 또 하나는 우리 연기금을 갖고 있는 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 다음에 갖고 있는 토지를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강릉 울진부터 저 고성까지 불난 땅이 서울 면적만큼 불이 나 있어요. 그런 데를 우리가 어떻게 잘 생각해 보면은 많은 변화를 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 눈을 뜨자. 그러면은 그리고 좀 더 행복하게 살려면 이 혁신 성장이 일어나고 비용이 적고 컴팩트해야 된다. 공간 혁명은 AI는 공간 혁명을 가져온다. 그러면은 대학 도시, 공단, 은퇴자 도시, 초등학교 복합화를 하면은 훨씬 더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마지막에는 이광재 TV를 구독해 주시면은 잘 아셨죠. 제가 주로 여기 보면 제가 이제 세계 흥망사가 제가 쓰는 게 저의 목표인데 제가 많은 연구를 하는데 세계 흥망사를 써서 책을 원고도 많이 썼어요. 근데 써놓으면은 갑자기 이게 뭐냐면 총균세라는 책이 나와가지고 나의 길을 죽여가지고 다시 해야 되고 또 어느 날 또 유발 하라리가 또 책을 써가지고 지금 계속 헤매고 있는데 어쨌든 그 세계사 강의가 많이 있어요. 세계사 강의가 있는데 이건 이제 PD는 패러다임 디자이너라고 제가 일부러 진 건데 저건 내 맘대로 하겠다는 건데
우리가 이 산업화 민주화를 넘어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지 않으면 혁신이 없으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모이신 게 결국 인간은 어제 산 결과가 오늘이잖아요. 그럼 내일 더 잘 살려면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새로운 삶은 결국 이런 공부와 학습과 새로운 결국 의지로 세상을 바꾸는 거라고 생각하고 멋진 인생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